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2024 한국 사회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 갈등 가운데 남성과 여성, 성별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다고 대답한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국가 성평등 지수도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후퇴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성별에 따른 갈등 영향인 것인지 다가오는 대선 정책과 공약들 중에도 성평등, 양성평등 정책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잠시 후 대선 전국에서 실종돼버린 성평등 관련 공약과 정책들,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에는 진화하는 자동차 엔터테인먼트의 세계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차 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 세계로 진화한 카 엔터테인먼트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사실 미디어의 관심은 대선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은 어떤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것인가 큰 그림을 보기도 하지만 이 선거로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네. 소장님, 오늘은 각 후보들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살펴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그리고 이후에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가 더욱 취약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4 국가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3년 통계 기준으로 국가 성평등 지수는 65.4점인데요. 이 점수는 전년에 비해서 0.8점 하락한 것입니다. 네. 7개 영역 중에서 교육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95.6점으로 가장 높은데요. 이거는 전년에 비해서 약간 개선되었지만 의사결정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32.5점으로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돌봄 영역도 32.9점으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의식 영역은요. 73.2점인데요. 이거는 전년보다 6.8점 떨어진 수치입니다. 네. 또 다른 통계가 있는데 통계청의 2024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성평등이 퇴행하고 있다라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네.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8.2%로 전년 동월에 비해서 33만 7천 명, 그러니까 1.2%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 증가한 비정규직의 82.8%가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같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14만 7천 원 정도 월 평균 임금이 낮았습니다. 네.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율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여성 노동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이들은 이중화된 노동구조 속에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에 여성들의 삶이 더 많이 불안정해졌고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렸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에게 성평등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고 이를 실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을 이 성평등을 돌아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각 후보들의 성평등 정책을 좀 살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관련 보도들 대부분에서 이번 대선에서 이렇다 할 성평등 정책이 없다라는 결론의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성평등 정책이 보이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좀 심하지만 사실상 너무 부실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합뉴스 5월 14일 국가 성평등 지수 후퇴 속 여성 성평등 공약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은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10대 공약에는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사를 중심으로 각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성평등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을 보면 여성이 언급된 내용이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 안정 강화와 또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평등 정책으로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 이것을 앞세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요 10대 공약에서 여성 희망 복무제를 도입해서 양성평등 군복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여성이 복무를 하는 것이 양성평등 군복무 시스템일까? 이거 자체가 좀 의문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공약을 밝혔고요. 네. 또 육아부부 부담 덜기 공약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에 소득세 감세폭을 확대하겠다. 임신 기간에 건강관리비와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겠다. 24시간 돌봄시설, 긴급 돌봄시설을 확대하겠다 등의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요. 여가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좀 눈에 띄게 진보적인 공약을 내놓은 쪽은 민주노동당인데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여가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하겠다. 그리고 강화하겠다라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네. 또 권영국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평등 개헌을 통해서 남녀 동등권과 성평등 실현 조치를 명문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성평등 정책 쭉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똑같은 공약을 냈지요. 그리고 이후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2023년 2월 이후에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네. 여가부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힘이 굉장히 없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이번에 나오는 후보들은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SBS의 5월 14일 보도 여성가족부 확대냐 폐지냐 대선 후보들이 밝힌 공약은 이라는 이 보도가 굉장히 이 문제를 좀 직면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된다. 이렇게 먼저 보도를 했고요. 이 보도에서 민주당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의 인력을 늘리고 부처 내 조직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여가부가 인구 문제 대응도 맞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여가부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쪽이지만요. 이 내용이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이 SBS 보도에서 여가부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한다든지 하는 사실은 우리가 결정한 바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여가부 없애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여가부를 무조건 확대하자는 쪽도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여성 인권을 향상할 필요는 있지만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반면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일찌감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 부처의 존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단체 카르텔밖에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를 부총리급의 성평등부로 격상하고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번 조기 대선에 비친 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광장 시민의 뜻이 모여진 거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응원봉 시민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20, 30대 여성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성평등 논의가 부족하다는 게 좀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광장 시민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요. 한겨레신문의 13일 보도 민주당 10대 공약 성평등 여성정책 사라졌다에서는요.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성평등과 여성 관련 공약이 사라졌다면서 이것은 2022년에 20대 대선 당시에 공약보다 후퇴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당시에는 여성 안심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여성 관련 공약을 별도로 발표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요.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여성 관련 공약이 지난 대선에 비해서 축소됐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아니다. 여성 공약이 축소 후퇴됐다는 평가는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체 공약집에 여성 공약 부분이 별도로 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공연이 갈라치기 논란에 휘말려서 표만 잃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10대 공약에 내세워서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고요. 또한 민주당 선대위 여성본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광장에서 만난 2030 여성들은 본인을 챙겨달라고 하지 않고 장애인이나 소수자 등에 관한 평등의 가치를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장의 20, 30대 여성들이 꼭 여성 성평등 정책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소수자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약, 이거를 더 강조했다라는 취지인데요. 네. 저는 이 말은 일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인권 전반에 대한 평등 정책을 하는 것과 성평등 정책을 하는 것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고 둘 다 꼭 같이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 전체 인권을 위한 공약을 준비하느라고 성평등 공약은 조금 뒤로 밀렸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성단체들의 입장도 궁금하네요.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윤석열 그러니까 탄핵 파면 광장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성평등 논의 없는 대통령 선거가 너무 답답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기저기에서 기자회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경남 여성단체 연합이 비롯한 단체들이 지난 14일에 빛의 혁명에 성평등으로 답하라라는 제목으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네. 이들은 다시 만날 세계에 이건 꼭 있어야 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성평등 안전, 성평등 시민 주권, 성평등 노동, 성평등 돌봄, 여성정치 세력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주 여민회와 제주 여성인권연대도 같은 날 제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여성가족부 등 국가 성평등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폭력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라는 내용 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들에게 6대 성평등 정책을 공약화하라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내용 중에는 2019년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 보장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다시 만날 세계에 이건 꼭 있어야 해라는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여기에서 핵심으로 나온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5월 13일에 서울 YWCA 회관에서요. 여성신문이 주최한 여성유권자 21대 대선을 말하다라는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성신문이 2030 여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요구한 정책은요.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비동의 강간죄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었습니다. 네. 먼저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이 비동의 강간죄는요, 피해자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범죄를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은 처벌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폭행, 협박 여부가 아니고 자유롭고 실질적인 동의 여부로 강간의 판단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행 성폭력범죄법에 따라서 강간죄는요, 피해자가 정말 심하게 한 거를 해야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폭행, 협박이 없으면 강간죄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나 실제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지 않은 어떤 업무상 위력이나 술, 약물 등을 사용해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가 있어도 가해자가 힘을 쓰지 않으면 실제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어렵고요. 너가 저항하지 않았잖아 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는 사건이 다수였습니다. 예. 이런 것은 유엔 여성폭력 방지 지침 등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도 뒤처지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동의 중심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부터 한국 정부에 강간죄 판단 기준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결여로 변경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강간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위한 가이드를 모든 국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낙태죄 조항을 헌법 불합치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이는 해당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국회는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했어요. 그런데 기한 내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낙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의료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실제 우리의 의료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의료 현장의 혼란이라는 것은 여성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것인데요. 여성의 건강권과 안전한 낙태 시술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비동의 강간죄와 비슷하게 이것도 정치권이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입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평일 오전 11시 40분, 오후 3시 40분, 그리고 8시 40분에 방송합니다. 모니터링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어떤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주제 선정부터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모니터링은 휴일을 제외하고 총 8회차 방송을 살펴본 건데요. 예. 이 8회차 방송의 주제가 모두 이혼이었습니다. 요즘 이혼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고 또 인기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종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이혼 사연을 다른 언론사에서 받아쓰는 경우도 있어서 이혼 사연이 프로그램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2주 내내 이혼 사연만 소개하는 건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주제가 다양해야 최대한 많은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만 다루다 보면 프로그램이 포괄할 수 있는 법률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이미 많은 청취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다양한 법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이혼 전문 법률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모니터할 때마다 홈페이지 상담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 봅니다. 네. 이전에 모니터했을 때는 이혼 외의 사연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담 게시판이 비공개라서 제목만 보고 유추한 것이라서 정확하진 않지만요. 네. 올해 2025년에 올라온 게시글의 제목만 봤을 때 사연 대부분이 이혼 상담으로 보였습니다. 2주 내내 방송하는 프로그램 주제가 모두 이혼이라면 청취자들도 이혼 전문 프로그램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 사연 대부분도 이혼으로 쏠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처럼 이혼만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인식이 된다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프로그램 취지와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법률 상담이 이혼으로만 쏠려 있다는 점을 아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다고요. 네, 같은 선상에서 모든 사연의 주제가 이혼이다 보니 상담 자체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예를 들어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분쟁을 4월 28일, 29일, 30일까지 3일 내내 다뤘고요. 또 모든 상담에서 재산 분할 문제가 반복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물론 사연자가 처한 상황이 제각기 달라서 조언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배우자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이 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는 상담 내용이 반복된다는 인상을 받기 쉬웠습니다. 예. 주제를 좀 더 다양화해서 이혼 외에 다양한 문제 상황에 처한 청취자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떤 부분을 짚어볼까요? 네, 이번에도 사연과 관련된 것인데요. 상담 게시판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사연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연이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만 접수된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사연 게시판에 올린 것은 사연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 거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연의 경우에는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연의 당사자들에게 동의는 구한 것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진행자와 출연자 모두가 변호사이다 보니 사연 소개로 인해 생길 만한 그런 법적 문제는 만들지 않으셨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요. 그런데 상담 내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특이한 사연일 경우에는 주변 인물들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한쪽 일방의 입장만 전하는 경우에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연의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당사자들의 동의는 구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짧게 고지를 해주시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특히 더 민감할 수 있는 이혼 사연이다 보니 사연의 출처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다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점을 짚어볼까요? 네, 알쓸법 코너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조담수에서 재밌게 듣고 있는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이라는 뜻인데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법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번 알쓸법 코너에서는 정작 법 지식은 언급하지 않은 경우나 그리고 사연을 소개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5월 9일 알쓸법 코너에서는 거짓말로 휴가를 얻은 군인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아버지가 수술했다는 가짜 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 차례 휴가를 받아서 징역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가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 지식은 무엇인지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 휴가를 받는 군인도 있구나 놀라운 사연 정도였을 뿐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 지식, 즉 알쓸법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8일 같은 코너에서도 무료로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가 알고 봤더니 고액의 추가 비용이 있더라 하는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평균적인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은 어떤지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이런 이벤트의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고지하라고 공부할 계획이다라고만 알려주는 데서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지 등을 알려줬더라면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 지식에 정작 법 지식은 빠져 있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도 트렌드를 사랑하는 김조한 UID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 안에서 즐기는 어떤 오락 시스템을 말하는데 지금 차량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들을 즐긴다고 하면 어디까지 가능한 시대가 왔을까요? 어디까지 상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집에서 하는 그 활동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음악은 항상 듣고 있었죠. 네. 라디오도 라디오를 듣고요. 통해서 듣던 음악들이 네. 이제는 뭐 각종 음악 서비스의 음악도 차량에서 당연히 들을 수 있었고요. DMB에서 보던 뭐 예전의 방송들이 이제는 OTT 혹은 이제 라이브 뉴스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네. 이제 게임을도 즐길 수 있어요. 게임도요. 예, 자동차 안에 이제 점점 예전에는 아날로그 디스플레이였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모니터가 들어가면서 이 모니터를 단순히 정보만 받아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 우리가 패드로 즐기던 아니 핸드폰으로 즐기던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뭐 나중에는 화장실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움직이는 리빙룸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리빙룸.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뭐 다 즐길 수가 있나요? 뭐 OTT도 가능하다 하셨고 게임도 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앞으로 뭐 국내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과 이런 뭐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들 간의 협업 사례들도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정말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차에서 있는 시간이라는 게 운전하는 시간 외에는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되고 또 전기차 충전을 하면서 차에서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운전하지 않는 동안에. 그리고 자꾸 교통체증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마다 또 저희 신호 대기 시간도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면서 그런 미디어 서비스를 빨리 가져와야겠다. 영상을 보여줘야겠다. 좋은 소리를 들려줘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이는 미디어룸으로 지금 그야말로 진화를 했는데 이렇게 된 배경,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좀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네네. 앞으로 더더욱 이제 차에서 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미디어 서비스의 시청. 왜냐면 차량에서 정말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CES에서도 네. 어떤 특정 차량에서 사건을 시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극장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4D같이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소리가 워낙 또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느껴져서요. 그러면은 카 엔터테인먼트의 진화. 이 상무님이 방금 CES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정말 신박하다, 놀랍다 느끼셨던 콘텐츠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콘텐츠라기보다는 네. 이제 음성 서비스, 그다음에 AI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현대
플레어OS라는 신규 OS, 이제 앞으로 이제 자동차에도 OS가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봤던 서비스 중에 완전히 AI로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예전에는 뭐 찾아줘, 뭐 해줘 이게 아니라 네. 진짜 대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에서 내가 필요한 일들을 이제 개인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AI 인터랙티브 서비스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현대자동차에서는 자체 미디어 플랫폼인 현대TV 플러스를 발표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비디오 서비스가 중요해진다라다 보니까 이제 현대에서도 최초로 자사의 이름을 가진 미디어 서비스를 런칭했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페스트라고 하는 저희가 자주 이제 이 얘기를 논하고 있던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TV인데 네. 이제 DMB 대신에 대체가 되는 사용자가 보고 싶은 채널을 한 번만 터치하면 이제 방송을 에피소드를 따로 고르는 게 아니라 방송처럼 IP 기반의 방송처럼 계속 방송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한 20개 채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뉴스 채널, 그다음에 뭐 오락 채널, 드라마 채널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택시 기반, 그러니까 신규 소나타 택시라고 하는 택시 기반으로 이제 기사님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패스트 채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광고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차량이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만 해도 연간 판매되는 차량 대수가 600만 대가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뭐 삼성이나 LG도 이제 그런 무료 기반의 광고 기반의 TV 서비스를 많이 런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도 결국에는 수익을 벌 수 있는 차량을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네. 고객한테 서비스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서비스로 함께 수익까지 얻어낼 수 있는 이제 차량을 팔아서 오래 운전할수록 많은 비용을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모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수익 모델을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량 판매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 광고 수익까지 얻는 그런 사업이네요. 이게 제일 먼저 적용되는 곳이 신형 택시 모델이라고 들었어요. 사실 뭐 운전 중에는 이용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채널을 이용해 볼 수 있을까요? 기사님들이 이제 통합 택시 단말기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자동차의 대시보드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요. 두 번째 메뉴에 있고요. 그리고 누르기만 하면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무슨 방송이든 일단 나오고 네. 운전 중에는 화면이 꺼져요. 그래서 예전에 DMB가 주행 중에는 화면이 꺼졌거든요. 네. 소리는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심리단에게 보통은 이제 저희가 방송도 듣는 거 위주로도 보긴 하잖아요. 그런 식의 서비스도 되고 있고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 정지, 정차한 시간에 다양한 방송 채널을 터치만으로 골라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조한 UID 상무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더카의 드라이브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